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국제 정세와 향후 시장 경제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시고 3개월 만에 해방의 날을 발표를 하시면서 관세무역 협정을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세계 경제의 어떤 지경학적인 이슈가 불거졌죠. 그 와중에는 3년 넘어서 4년째로 가고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이야기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가능성 이야 나왔고, 그 전까지는 베네수엘라라든지 파나마, 멕시코, 또 쿠바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정밀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는 관세무역, 그리고 2026년 한 해는 중동에서의 이란의 질서 회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관세무역 정책으로 시작이 됐고, 지경학적인 이슈죠.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세계 경제의 향방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요국들이 가지고 있던 현안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상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팬데믹이 있었죠. 팬데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정을 확대를 했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시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2023년부터 회복이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EU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들이닥치겠죠. 하나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파르게 올리나, 아니면 서서히 올려야 되냐. 그래서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실 문제, 헝다라든지 백예유엔, 그리고 작년에는 왕커 그룹까지 총체적인 아마 버블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안 가지셨는데, 일단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 문제를 팬데믹 이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이슈가 불거진 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정 적자를 매년 1조 3천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조만간에 40조가 넘어가고 GDP 대비해서 한 110%가 훌쩍 넘어갈 것 같다. 이대로 가면은 안 좋다. 국가 경제에, 또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관세무역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생각을 했던 게,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계속 내려줬어야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리지를 않았어요. 내려봤자 한 3번 정도 내려서 3.75%까지가 됐는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순간부터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스티븐 마이런 자기가 총회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연방준비은행 이사로 임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미 연준과 대통령의 어떤 그 기싸움이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 이제 또 그 와중에 새로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산업이 기업과 개인들 간의 어떤 생활 속에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출발점인 데이터 센터의 건설, 인프라인 발전소의 건설, 거기에 드는 연간 7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의 조달, 기업과 정부 모두가 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을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였는데, 그게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되지 않았나. 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법적으로도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이상
의회 통과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으로 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필정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물러설 생각이 없죠. 232조, 230조, 슈퍼 301조 등등을 동원하면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미국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재정과 통화에 있어서의 어떤 부조화, 이것이 몰고 온 팬데믹 이후에 몰고 올 수 있는 미국의 지위에 대한 여타국들의 도전, 여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합쳐지면서 성수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 지금의 사태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지경학적인 리스크는 말씀을 드렸고, 재정과 통화 정책 측면에서 유럽 경제는 금리를 낮추고 있었고, 인플레이가 잡히는 그런 모습인 상황이었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2% 중반까지 내려오고 있으면서 실업률이 4.3, 4.4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5%, 4%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그렇게 추정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경학적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 이제 무역 협정이 좀 지나치다. 그래서 국별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마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이야기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와중에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파나마 등등의 미국 자산의 확보, 또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대한 CCBB,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대적인 격리, 이 문제를 가지고 나토 회원국들과 EU 국가들에게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풀어라, 돈 안 되겠다, 또 국방비를 5%까지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느냐, 돈을 써가면서. 왜냐, 전쟁은 돈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기가 뭐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예측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타쿠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칙적이다 그러고 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가만히 그 인맥되는 한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킹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 성장 때부터 교육을 받은, 여러분께서 그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칸의 어떤 그 멘토라고 부리는 간의 관계를 영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면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보수적인 색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강했다. 그리고 킹이라고 하는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자아가 강하다. 그래서 1기 때 실패, 즉 자기들의 참모들이 거의 대부분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꼽은 상태에서 2기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주요 요직에 앉혔고, 지금도 정책을 하시는 걸 보면은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Secretary of Defense,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로 일을 시키는 것 같고, 어떤 중요한 논의를 같이 논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친 내용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누구의 꼬임을 받아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의 꼬임을 받아서. 그럼 네탄야후도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되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입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사법개혁으로 상당히 대법원과 마찰을 일으켰고 정치 권력 문제도 있었던 사람인데, 1차 이란 폭격과 함께 어느 정도 그립을 좀 강하게 잡으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전쟁 참여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야욕을 건드렸지 않냐. 저는 심리전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모사드와 네타냐후가 승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 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퀘거마이어라고 합니다. 늪에 빠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 저는 시나리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신정체제의 정치적 본부의 주요 인원들을 살상을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권력층을 살상을 하면 전쟁은 사실상 끝날 것이다. 그리고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이스라엘 정부가 첩보 정보를 분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속아 넘어갔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많은 군사적인 전문가분들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아서기 위해서 폭격을 했고 1차 폭격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더 큰 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호르무즈라고 하는 지리학적 또는 경제학적인 소프트웨어 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살상을 당한 신정체제와 건부체제 내의 지도부가 거의 살상으로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강경파의 목소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 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과학과 심리, 인간 심리의 대결에서 과학이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인공지능도 답을 얻어내기가 힘든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전쟁의 끝은 지상군 투입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 4, 5주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만의 네탄야후 총리의 생각을 전해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은 갈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뒤에 전쟁이 끝나든 2개월 뒤에 전쟁이 끝나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청소한다는 것은 불타고 있는 유정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요. 기름을 뿜어내야 되고요. 도로 항만시설 복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복구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올해 경제 농사는 끝났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란 전쟁에 있어서 유가만 지금 건드린 게 아니고요. 석유에서 정제를 하기 시작하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연료, 여기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료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상청, 미국 기상청 기상예보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가뭄이 극심해질 경우에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마 식품 가격도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다르게 표현하면 반도체도 에탄이 필요한데 에탄마저도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오를 수가 있다. 석유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의 99.9%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왜 실패하냐면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브렌트 유가 $100 넘어가고 지금 $170까지 배럴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바이유는 벌써 한 $140, $150까지 가고 있고, 서부 텍사스 충전유도 98불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금 우리가 일생활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은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마이크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들이 다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1차, 2차 오일 쇼크 때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경험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최종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보통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쁠 때 일어나니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원래대로 하면 성장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금리 인하를 실패할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임명시켜 놓을 때 면접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 내 말 잘 들을 수 있나? 금리 인하해라. 1.5%포인트까지는 인하해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앞으로 저 통화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연준 지역위원장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살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AI의 주요 기업들, 구글, 메타, 테슬라,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오픈 AI, 뭐 오라클, 코아위브, 기타 등등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돈을 쓰고 있죠?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순환 출자 구조로. 거기다가 최근에 사모펀드 대출 문제 들으셨죠? 뱅크런 발생할 수 있다는, 펀드런 발생한다는 거.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SaaS, 소위 말해서 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팔던 기업들이 거의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 뭐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다 보니까 시중에는 자금이 마르거든요. 논두렁은 갈라지는데 비는 오지 않고 있다. 햇빛은 쨍쨍,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유가로 인해서 햇빛은 쨍쨍 비추고 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을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햇빛의 차양을 다 걷어버리, 지금 이 햇빛의 차양이라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을 것도 없다는 내용이죠. 막는 게 뭐냐? 뭐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햇빛 차양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비 내릴 생각은 없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금리를 내리라 그러니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한편으로는 살았다 싶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AI 기업들과 사모펀드 대출 기업의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이 원금을 못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상당히 어두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마 4, 5년 내에 세계 경제에 아주 먹구름이 드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촉발점이 정책적으로 보면 재정과 통화정책의 한계에 있고, 그 재정과 통화정책의 한계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한 유가의 원유의 상승에 있고, 그러한 것을 일으키게 된 또 다른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킹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심리,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했다는 분이 전혀 경제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한 무지함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 숨겨진 금융지뢰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AI 산업이 버블이라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은 아닌데 버블인 것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투자 지금은 투자하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나요? 광 케이블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위치 만들어야 되잖아요. 텐덤 스위치, 로컬 스위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송신기, 수신기 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프라 투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썬크 코스트가 발생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그거를 뭐 우주에 짓겠다, 어제에 짓겠다 하고 하는데 일단은 땅 위에다가 지어야 되기는 사실이거든요. 냉각도 필요하고요. 발전도 필요하고요. 송전 배전망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 규모가 7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되죠? AI 산업이 지연이 되겠죠.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수많은 돈을 회사채를 빌렸고 또 자금 대출을 얻었는데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이자가 치솟을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 미국 증시에 숨어 있는 지연내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AI 산업만 피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부품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광물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배터리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센서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GPS 시스템도 들어가고 수많은 부품 소재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AI 산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싱크홀은 1987년 블랙 먼데이라든지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 서프라임 위기 때의 경기 후퇴와는 성격이 사뭇 다를 것이다. 싱크홀의 깊이가 더 깊고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불황적인 사태가 또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3년의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2027년 아마 머니인사이드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4개월 전인가요? 한문도 교수하고 표영호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2027년 플러스 1, 2년 안에
세계적인 대불황이나 대공황적 사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 1. 세계 경제를 10년 주기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2008년도 좋고 어떤 해를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났던 사건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2008년이다 또는 2020년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10년씩 계산을 하셔서 플러스 1, 2년을 더해보시면 아마 그 사이클 안에 세계의 주요 침체 또는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경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컨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2008년 그러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났죠. 10년 빼시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났죠. 2018년 1년 더 하면은 바로 팬데믹이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10년씩 플러스 1, 2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하셔도 좋고요. 또는 1998년 그랬으니까 또 10년을 빼면은 1988년이거든요. 그럼 서울 올림픽인데 뭐 나쁜 게 뭐 있었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1991년 러시아가 붕괴됐고요. 이제 이런 식의 하여튼 커다란 사건들이 10년을 주기로 해서 플러스 1, 2년 안에 뭔가 굵직굵직한 게 터져요. 그러면 2023년, 2028년에 터졌으니까 2029년, 그 다음에 2029년에다가 그렇죠. 2029년이 되죠. 그러니까 2027년이 되면 2029년은 2027년에 2년을 더한 해가 되잖아요. 그럼 왜 제가 2027년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2025년에 일어난 사건과 2026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2027년이 좋을까요? 제가 앞에서 2026년에 이란 사태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고 청소까지 하는데 2026년이 다 쓰인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시 2027년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경기 전망이나 예측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쉬운 예로 하나 여쭤볼게요. 일기예보를 여러분께서 이제 가끔 들으시잖아요. 중요한 행사가 있으실 때마다. 오늘 햇빛이 쨍쨍 났어요. 오늘 뭐 온도가 25도, 26도까지 완전히 봄 날씨예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내일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치면서 블리저드가 그러니까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질 거라고 몇 분이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예측 안 하실걸요. 못 하실걸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안 좋으면 내년 경제가 좋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027년에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청소도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가려면 2027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7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께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8년에 끝이 난다면 2026년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 보나마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3명을 뽑는 상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상원마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다면 아마 임피치먼트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탄핵 이야기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직 계류 중에 있죠. 앱스타인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많은 대통령의 경제 권한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도 의회를 거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야기 다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2차 세계대전. 이 대통령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을 일으킬 때 가지고 있던 명분과 도덕적 윤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오고 이란을 폭격을 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흙탕물을 일으켰다가 침전돼서 가라앉을까지는 한 1,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금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놓은 게 미국 기축통화 지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시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금리는 떨어져야 되면 돈값이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1,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3.5, 3.7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면 미국의 장기 펀드, 프랑스의 펀드, 10년 만기 펀드, 독일의 분트 10년 만기 펀드, 영국의 10년 만기 펀드 모든 게 다
금리 상승,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들에게 제약 요건이지 이게 어떤 트리거, 경제가 막 확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패권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미국 경제가 그러면 쓰러지면 세계 경제는 좋겠나? 그리고 중국이 그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양보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경기 순환이 일어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도 2027년 상저하고가 될 것이고 2028, 2029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과 대만 사태라든지 일본에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뭔가 하나 잘못 지뢰를 밟게 된다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3년의 경제 패권을 놓고 중국에게 넘어간다 또는 유럽에게 넘어간다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극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면 미국 독재 체제에서 이제는 다국가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죠. 자, 그러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세계 만민이 따를 수 있겠느냐? EU의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죠? 독일이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은 브렉시트 했으니까 일단 EU에서 빠져버렸고요. 그러면 독일이 리더십을 가져가면 프랑스가 오케이 할까요? 반대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리더십을 가져간다. 카리스마가 있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독일이 오케이 할까요? 영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계는 다극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 단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럼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계획은 뭐냐 그리고 러시아 푸틴의 계획은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은 분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면요, 이란에게 미국의 주요 정보를 다 흘려줬을 거예요. 여기 폭파해라, 여기 미사일 던져라, 여기 미사일 던져라. 왜? 이란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타격은 미국에 가고 세계 경제에 가고 기름값은 오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기름값이 만들어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름만 팔면 되는데요. 뭐 제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막아 외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란을 설득한다든지 미국과 중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능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또 그런 파워도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글로벌 경제 패권은 미국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긴 가지만 미국 경제가 삐끄덕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도 같이 삐끄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AI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알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AI 그러고 그게 마치 뭐 알파고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보시면 1983년도에 일본 정부가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GPU 칩을 백열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이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제한이 되고 90년도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반도체 생산 끊어진 것을 한국이 가져와서 대만이 TSMC가 받아와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1983년도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가 뭐였느냐? 미국과 영국이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AI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983년도에.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 다르파라고 하는 국이 있습니다.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약자인데요. 연구국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과학연구소 되는 곳에서 깜짝 놀라서 그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 일본 거를 들여다보니까 일본이 반도체 생산할 때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일본이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1968년 달나라로 미국이 가고 스푸트니크호가 58년도에 러시아가 유성을 쏘아 올리고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가능성을 보면서
5세대 컴퓨터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가겠는가의 기술 발전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뭐냐라고 볼 때 저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가졌던 인체 실험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엮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1984년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미국 다르파와 영국이 알고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트래티직 컴퓨팅 프로그램이라고 만듭니다. 그 스트래티직 전략적 컴퓨팅 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있느냐? 자율자동차를 만들고 드론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새로운 컴퓨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최근에 막 발의된 게 아니라 시초가 누구라고요? AI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뭐 미국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냈겠죠. 근데 그거를 직접 한번 실전에 옮겨보겠다고 나선 나라가 누구였다? 일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1983년. 영국이 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83년 같은 해에 알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킵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파고 많이 들으셨죠? 딥마인드. 딥마인드의 첫 창립자 12명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한번 보세요. 영국 옥스포드 공대 출신과 뮌헨 공대 출신들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영국도 알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그 데이터가 쌓여서 1983년부터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자극을 받아서 AI를 준비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은 AI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용인을 하면. 어떻게 용인을 한다고요? 아니, 너들 반도체 기록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화웨이, 샤오미 이런 친구들이 개발하기 전에 자네들이 먼저 개발해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미래 인공지능 칩에 필요한 내용을 생산을 해봐라. 그럼 일본이 당장 시작할걸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일본을 믿느냐? 이제 그 문제가 답이 돼야 되죠. 그 답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 백악관에서 분명히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죠? 진주만을 공습했던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많은 조야의 지도자들은 매년 진주만 공습기에 침몰이 됐던 오클라호마호인가요? 그 진주만 앞바다에 수장이 된 그 추념식을 갖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나름대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아시아 패권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국 패권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하게 대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국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만 이야기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우리가 군대 보내서 싸우겠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볼 때 그러한 일본의 모습은 진주만 공습을 했을 때의 일본과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대화 중에 진주만 이야기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고요. 소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본이 되겠죠. 결국은 돈 싸움인데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자본으로 하고 기술도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돈이 돌아가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 보조금으로 모든 걸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들이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금리는 아마 2026년 말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0.25%가 아니고요. 0.5%포인트 비컷을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에서 3.25%까지 금리를 만들어 놓고 2027년 상반기를 잘 넘어가면 금리를 또 한 번, 두 번 정도 금리를 0.25, 0.25 하든지 0.25, 0.5를 이어든지 한번 2%대로 떨어뜨리지 않겠나. 결국은 미국 경제가 돌아가려면 AI 산업이 재건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고요. 과연 세계에서 모든
과학과 기술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이 됐죠? 20세기도 그렇고 앞으로 21세기도 미국 아닐까요? 그러면 세계 자본이 어디로 몰려들까요? 뉴욕 시장으로 올까요? 중국 상해 시장으로 갈까요? 도쿄 시장으로 갈까요? 서울 시장으로 올까요? 어디로 갈까요? 런던 금융 시장으로 갈까요? 저는 미국 시장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가 끝이 날 시점이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은, 금융시장은, 증시는, 회사채 시장은 또다시 한번 커다란 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한 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확률이 제로가 아닌 이상의 2027년 플러스 1, 2년 사이에 이 내용, 방금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가 부드럽게 가지 않는다면 한번 세계 경제는 크게 딱꾹질을 하다가 호흡이 멎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의 호황이 착시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투자에 대한 철학은 뭘까,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자산을 지켜야 되고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불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답은 허공에 있죠. 이 허공에 있다는 말씀은 답이 없다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고 벤자민 그레임의 이야기를 듣고 조지 소로스의 정심을 같이 먹으려고 비싼 값을 내고 매번 미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배경은 어떻게든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문제 같아요. 그럼 제가 딱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에게 질문식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국가, 과학과 기술과 상품과 서비스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세계 어느 나라의 자본시장, 즉 금융시장이 주주 친화적이고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그나마 투명하게 쓰고 있나요?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어느 나라로 돈이 몰려들고 있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으면 그 나라, 그 시장, 그 종목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늘릴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증시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과 은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38%를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2027년 플러스 1, 2년 세계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딱꾹질과 심호흡이 멈출 수가 있는 순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자금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말은 안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나는 요주의 인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직에 계실 때만큼은 투자를 거둬들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제 혼자의 생각이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렌 버핏은 2025년 12월 31일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을 나올 때 현금 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38%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 현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녹화하는 날 오늘 3월 23일 월요일인데요. 한국 증시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발동되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피가 낭자하니까, 그죠?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정하게 돈을 벌려면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워 모아라. 뭐로? 실탄이 있어야죠. 실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실탄을 모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것과 은이라는 게 벌써 올해 들어서 지난해에 40% 내지 60% 이상 이렇게 금과 은이 각각 뛰었는데 은이 더 뛰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60달러, 은은 60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금은 4,500달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과 은의 선물 시장을 들어가 보시면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유가 선물 시장을 들어가시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거다라는 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선물 시장에 들어가셔서 원유 선물 시장을 딱 들어가시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의 변화를, 선물 가격을 딱 들여다보시면 전쟁이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끝난다고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하반기가 되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배럴당 70달러 초반 내지 60달러 후반대로 내려앉는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금과 은 가격도 같이 보십시오. 과연 금과 은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일정한 그 변동성만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금과 은에 대한 필요성,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26년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전망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경제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26 경제 대전망, 2030년까지 경제 대전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그 다음 좋을 때, 그 다음 나쁠 때, 가장 나쁠 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12개 정도, 총체적인 전체 시나리오 수는 한 1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몇 번 떨어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때 이런 파급 효과가 나고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어떤 정책을 펼 때 부동산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느냐 마느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책을 쓰는 와중에 제가 2026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25년 제가 책을 쓸 때 7월, 6, 7, 8월 달에 책을 쓸 때만 해도 사실 2026년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일어날 거는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예언력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같은 것, 그다음에 주가 지수 같은 것은 예측 전망을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5천 넘어가는 것까지도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고 환율은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고 금리는 현재 금리 그대로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해놓은 표를 여러분들께서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의 입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 의장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재정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입이라든지 재무장관의 입을 잘 들여다보면 대충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 전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이 발전된 국가 경제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농반진반으로 하게 되면 시장은 엄청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금리 올리겠다는 거야? 내리겠다는 거야? 재정을 풀겠다는 거야? 재정을 줄이겠다는 거야? 명확히 해줘야지만 기업들이 투자할 거 아닌가 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S&P 500은 500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주가지수고요. 다우존스는 30개 기업들이 들어가서 산업평균지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짜배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200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틀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18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800 몇 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800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일정한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엉성한 거예요. 자격 조건도 엉성하고 뭔가 다 엉성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계속 연장해서 가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정책적 표현의 방식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와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 사람도 엉성하게 말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장이 똘똘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못되면은 500개 기업들의 영향을 잘못 미치면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장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말조심, 입조심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레토릭,
말 속에서 약간의 의미를 표현을 해서 그 문간의 행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비대칭 정보를 좁혀서 기관 투자가나 뭐 이런 큰 손들과 개인 투자가들의 이익 분배를 골고루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들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한국 경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연구 편수에 따라가려면 많이 멀었죠. 자,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업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는 기업의 수익에서 표현이 됩니다. 기업이 수익을 냈다, 못 냈다. 그죠? 그러면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의미겠죠. 수출이 잘 되니까. 그죠? 그거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일이고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되고 어떤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이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이 종업원들과 주주들에게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급여를 올린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 정책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한국에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기업에 비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한국 경제만 놓고 보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기업 경영주들의 창업주들의 주주에 대한 어떤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투명한 돈의 집행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 기업,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 돈 빼가지고 도박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신다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날 건데요. 또, 뭐, 누구누구 집을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들이 바라볼 때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을 막 끌고 올라가는 기업들 놓고 보면 손가락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걸요, 여러분? 조방원 이래가지고 한번 꼽아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2026년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 모든 게 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관되게 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자, 기업이 수익을 냈다. 그리고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한다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걸 이미 공시를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빨간 머리띠잖아요. 그리고 그 뒷배경을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제, 뭐 별하별 노란봉투법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보다도 더 관리하기 힘들고 예측하기가 힘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기업답지를 못하고요. 노동자가 노동자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100% 좋은 기업이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주나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 경제 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만을 강조할 따름이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거는 주는 그런 경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뭐 그런 경제가 있으면 유토피아죠. 그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를 제가 전망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 환율을 보려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과 어떤 경쟁을 할까를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는 미국에게 다시 달라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많이 약세가 됐어요. 148엔, 150엔 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랬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을 한다, 돈을 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가요. 저축률이 50%예요. GDP 대비. 돈을 안 쓴다는 말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말.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더욱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유럽으로 시장을 뚫었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5천억 달러인가요?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보니까 위안화를 7.3, 7.2 위안으로 7.3 위엔으로 가져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엔 1달러에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저들 경제는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의 어떤 엔화의 특성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민찬 박사의 일본 엔화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역설 때문에 일본의 금리가 올리면 올릴수록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야 돼요.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는 말은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60엔, 200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1360원 이러고 있을 때 1410원, 1440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일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 자동차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조선, 방위산업, 그리고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환율은 한 1,550원, 1,600원까지도 천정이 열려있다 말씀을 제가 먼 인사들이 들어와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1,600원 열려있다, 1,550원. 물론 그때는 이런 이란 사태가 날지도 뭐 예측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측 못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다극화된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율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만 놓고 봤을 때 1,550원, 1,550원은 제가 최근에 와서 한 두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다른 데 가서 1,600원도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저는 1,600원 열려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 현재 환율이 아마 현금을 사시려고 그러면 1,540원 넘게 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공항 가서 바꾸시면요, 1,700원, 1,800원 정도 주셔야 돼요. 안 믿겨지신다고요? LA 공항 가서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를 줘야지 1달러를 받는지. 못 줘도 한 1,800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과 중국과 경쟁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EU에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핵심 요인이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놓고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일본과 중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중국 상품은 저가고 일본 상품은 고가인데 우리는 중고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1,600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식사를 정신값 15,000원, 12,000원, 만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만원 메뉴, 12,000원 메뉴, 15,000원 메뉴. 아마 15,000원 메뉴는 버카 쓰실 때 가서 드실 것 같고, 만원 메뉴는 주로 여러분들께서 5,000원 내시고 회사에서 5,000원 보조금 되고 아마 그런 형식일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음식값도 오르죠. 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리잖아요. 대파는 그냥 땅에다 심어 놓으면 올라오는데요. 비료값은 안 듭니까? 노동비는 안 듭니까? 다 오르죠. 그 왜 오르죠? 이란의 석유 전쟁,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다 올라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1,600원이다. 그럼 이거 1,700원 간다고 가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다. 그럼 이 1,65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내가 10,000원짜리 점심 먹는데 지금 10,000원 주고 먹는 점심이 나중에 15,000원이 될 것이다. 다 가정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쯤? 올 연말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수출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났다. 어떤 기업들? 한화, SK, 삼성, LG, 현대. 5개 기업. 그러면 이 5개 기업들이 각각이 30만 명씩, 50만 명씩 고용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50만 명이면 4인 가족 기준이면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에 5개면 1,000만을 매겨 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9988이라 그러잖아요.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99%가 전체 고용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연말에 성과급 받는다고 언론에 막 나고 하잖아요. 그 언론도 문제예요. 그런 거를 왜 언론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회장들의 총애를 받아야지만 광고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99%라니까요. 그분들하고 대기업 다니는 월급 차가 70%예요.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70만 원 받아요. 그 차이가 나는데 또 한편에서는 성과급 준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 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잖아요. 그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러면
소비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임금 빼기 소비자 물가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디부터 줄까요? 그렇죠. 교육비 빼겠죠. 일단 학원비 줄이고 음식비 줄이고 이제 다 줄이고 하는 과정일 거예요. 내수가 사나요? 안 사나요? 살지 못하죠. 그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9시면 문 닫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압력 넣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기가 다 사라지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물가는 올라가 버리면 한국 경제는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IMF건 OECD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1 내놨거든요. 근데 일부 투자기관들은 벌써 말이 나와요. 이대로 가다가 0 나온다. 0 나온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2.0이랍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만에 이미 밀렸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 돈이 많나요? 적나요? 돈이 없죠. 사람들은 돈 구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요. 대기업 말고.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는? 가뜩이나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 되니까 금리 올라가야 되는데 돈도 없으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겁니다. 내수 경기도 안 좋을 겁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 많이 해서 증시에서 돈을 벌었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 말 믿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돈을 잃고 개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뭐 4조, 5조도 아니고 20조, 30조씩 매도를 해버리는데 그 돈을 매도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에게 30조, 50조를 주고 뺀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원래는 100조 가져가야 되는데 30조, 50조만 가져가는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럼 돈 더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더 찍어내는 게 뭐죠? 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적자는요? 이런 식이에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 문제도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물가 문제도 봐야 되고 또 국가 전체의 재정 문제도 봐야 되고 통화정책도 봐야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전망을 할 때 제일 힘든 거는 트리거가 뭘까? 뭐가 요 방아쇠를 딱 당기면 공이가 뇌관을 땅 때려서 한 바퀴 뺑 도는 그 요인이 뭘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식시장이냐? 이쪽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이쪽을 한번 꾹 누르면 이쪽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죠. 여기는 대출 맞고 다 막아놨어요. LTV, DTI 강화했고요. 거래 허가제도 특별하게 만든 구역도 만들어 놓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기와 방법과 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 맞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표영호 대표라든지 한문두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이 부동산 카르텔, 정부와 기업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담합 이런 문제도 존재한다는 것까지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어딘가 한 곳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이 6천 돌파하고 7천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 참에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미워서 대한민국이 미워서 한국 한번 당해봐라. 주가 폭락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천만에 만만해거든요. 자기도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연일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끝없이 내려가고 있고 지하 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들 기분 좋겠어요? 11월 달 중간선거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임피치먼트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극우 세력과 미국 내 여러 가지 세력들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놓고 불안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미치는 이 쓰나미가 미국에는 한 3m 파도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30m 파도로 넘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버블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당연히 지금 6천 가고 7천 가는 건 버블이죠. 왜 버블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일관되고 역사적인 제도로서 구축되어 온 실질적인 내용이 존재하느냐. 상법 개정 3번까지 했는데 4번, 10번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작전하는 사람들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작전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지금도 작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삼성 어딘가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 로봇 만드는 회사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상무 전무들이 뭐 신문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들이 미국이라고 없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있겠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은 잡히면요. 이렇게 딱 핀센트로 뽑아내면 징역 20년이 그다음에 재산 몰수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00억 벌었으면 10억만 내놓고 너 징역 한 5년 살다 나와. 징역 살죠. 살고 나오면 돈 95억 남아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모르고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주주 관리, 주식 관리, 증시 관리는 이거는 옳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6,300, 7,300 간다고 이야기했느냐?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봐서. 예, 기질도 중요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부동산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증시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도 아마 오늘도 녹화하는 날 사이드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순간에도 개인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기질을 말씀드리는,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려면 스페이스X에다만 하지 말고 헤일로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헤일로 산업이 뭐냐면 여러분 HA라고 하는 것은 하드 에셋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스페이스X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잘 되면 항공 관련된 그런 아날로그 회사들도 잘 될 수가 있다. 같이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한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적인, 주식의 구성적인 측면,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어떻게 기업 총수라고 하지만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일관되고 추진력이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주식시장이 6천을 가든 3천을 7천을 가든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게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PER로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PBR로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PSR도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PER, PBR, PSR 신봉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서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과열되어 있는 게 맞다. 6,300, 7,300 간다고 했던 본인이지만 그거는 한국 국민들의 기질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갑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끝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도 아니다. 이번 주에 끝난다는 발표가 나잖아요. 이란과 휴전협정 했다. 대한민국 주식 7천 갑니다. 금방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환율요 1,44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읽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세요. 뭘 사면 좋겠냐? 어떤 주식 사면 좋겠냐? 많이들 그러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북유럽 국가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의 연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그 기금들이, 연금 기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혹시 아세요?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긴 해도 많이 안 합니다. 어디 하냐면 채권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요. 어떤 채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이고 주주를 위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의 채권 수익률이 3%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야기해요. 그만큼 도덕과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는 기업이면 3%도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복리로 계산하십시오. 3%를. 단리로 계산하지 마요. 복리로 3% 계산해 보시면 10억이 얼마 돼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추정해 보시면 엑셀 파일로 금방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이 그럼 지금 5천 내려가고 만약에 4천 내려가면 빼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시고 계실 거고 언제쯤 탈출 신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탈출 신호는 이미 나왔죠. 그죠?
이란 전쟁 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탈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적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숏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히트앤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 투자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가 붙으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고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학교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월 10만 원씩 꾸준히 사 모으셔라. 아니면 내가 거츠가 있다, 배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장, 피가 낭려할 때 길거리에 쭈쭈 하셔라. 실탄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냐면, 한번 사시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는 10년은 가져가라 하셨어요.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주 안 하고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은 주주를 위한 생각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주도해서 물건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없기 때문에 늘 파급 효과에 이어지는 간접 효과로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왔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끌고 갈 건가, 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정도는 세계의 과학과 기술과 제품을 어느 정도 리드해온 국가인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국가의 자본시장이 단단해서 세계의 모든 돈이 그 국가의 경제와 기술, 산업, 교육을 떠받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대상 중에서는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안 한다 그래서 100% 안 한다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소량의 투자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은 투기 시장이지 정상적인 401K라든지 내가 연금을, 내 국민연금 대신에 내가 연금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SK, LG 이런 대기업들에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보겠죠.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수익마저도 미국의 경제정책, 미국의 기업의 AI의 진화 정도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다.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 한때 머니인사이드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481쪽에 보시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처음 IPO를 했을 때,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내가 $10,000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쯤 되어 있을까를 계산해 놓은 페이지가 4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대 수익이 $60,000,000가 넘어갑니다. $10,000 집어넣었는데 지금 한 20-30년 지나서 보니까 $60,000,000가 넘어가 있는 주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저 올라간 게 제가 볼 때 한 $500만, $700만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투자는 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제일 심각하겠죠. 기름값이 배럴당 $170 넘어가면 대한민국 경제 망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70로 올라가서 6개월 내지 1년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부동산 정책할 것도 없고요. 주식시장 정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폭망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다 올라간다니까요. 식료품값, 그다음에 식자재 값,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비료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값도 올라갈 건데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원유가 배럴당 $170 가지 않고 지금처럼 $95에서 물론 서부 텍사스 중진유, 브렌트유 이렇게 내용만 다르지만 서부 텍사스 수준율 기준으로 해서 $100 미만으로 한 3개월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환율은 1,600원 뚫을 겁니다. 환율이 1,600원 뚫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수입 물가 다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농사는 다 끝났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90 위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논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대한민국 경제 농사는 다 끝났고 경제 성장률은 0%,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는 제가 볼 때는 20%가량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라든지 삼성이나 반도체 경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방위산업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조선업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의 수입 중심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환율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큰일 납니다. 환율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마저 다 털리고요, 가지고 있는 금마저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감내를 해내셔야 될 단계입니다. 어떻게 감내를 해내야 되느냐, 자동차 6부제 운행이라 할까요? 이제 집에 자동차 내놓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 에어컨값, 전기값 이거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전기값 올라가고, 그럼 전기값 올라가면 식당의 음식값은 내려갑니까? 에어컨 키시는 데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키지 않은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식사를 여름 동안에 하셔야 된다. 그 정도 각오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팔 셔츠 입고 다니셔야 되고, 회사의 정장 이런 모든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일상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3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1월 달에 이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난방용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2026년 농사는 끝났다, 경제 성장률 0%다를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가계비와 지출 비용을 아끼시기를 바라고 투자에도 참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란 전쟁이 딱 났을 때 제가 하는 학교에서, 경제학교에서 제가 아침 방송을 매일 해드립니다. 40분 동안 녹음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올해 안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신혼여행이든 뭐 많이 있잖아요. 가족여행이든 지금 빨리 비행기표 예매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만 원, 50만 원 다 올랐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것 이 하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업 생산은 감소하고 수익은 줄어들고 이자는 올라가니까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점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 목소리가 누구한테 지금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낱말 안 듣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정치하는 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거 빨리 협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척하죠. 이란에 대한 공격은 거의 다 끝났고 곧 철수할 거고 지상군 파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라그 섬을 아마 점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란의 발전 설비에 대해서 뭐 폭격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폭격 안 하고 엄포를 놓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포고 하라그 섬으로 가서 하라그 섬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끝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 그런 가정을 최악의 가정이라 그러고,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각각 개인들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이 매우 빈약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정을 틀어서라도 지원을 할 분야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당장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싫어할 건데, 국가가 어려울 때는 기업들도 나서서 뭔가를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을 때처럼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늘 끝에 딱 서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면 천길랑 떨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거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지출하는 것도 줄이시고 경제를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 이상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위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말, 4월 말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절대 경제 핵 호르무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고 어쩌면 이란일 수도 있다. 가장 패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일 수도 있다. 왜냐?
리더십을 상당히 훼손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장, 미국 달러와의 위상이라든지 미국 금리의 변화 그리고 AI 산업의 향방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잘 지켜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다만 한국 경제는 그게 모두가 다가 아니더라.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그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한국 경제 덮치는 충격 대응 방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요. 2027년까지도 이 파급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